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소식 어제 이미 전해드린 바 있죠. 그런데 하루가 지난 오늘은 007 작전 같았던 이 전격 비밀 작전의 내용이 조금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너스 뉴스에서는요, 이 미국 대통령의 전쟁 중인 나라 방문을 위한 007 작전 일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급 정보에서는요, 이 한국 방문 시에 필요한 전자여행 허가서 이 발급과 관련해서 이 사기성 웹사이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귀중한 정보 공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3종 세트로 설정해 놓으시고요. 무한한 정보의 바다 항해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해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LA 한인타운의 주택거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지난 1월 동안 단독주택 그리고 콘도미니엄 임대 수익용 주택을 통틀어서 40채밖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많은 거냐 적은 거냐는 좀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네, 이것은 40채 판매됐다는 이것은 1년 전에 120채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급격히 감소한 건지 아실 수 있겠죠? 네, 3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콘도는 80%나 대폭 줄면서 거래 절벽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올해 1월,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한 달간 LA 한인타운에서 매매된 주택 현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이 단독주택을 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거래된 단독주택 수는 18채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 거래된 42채와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거래수죠. 2년 전이 2021년 1월과 비교해보면 작년보다도 더 많은, 2년 전에는 그런 55채였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2년 전에 비해서 67% 거래가 하락한 셈입니다. 거래 가격을 좀 볼까요? 이 거래 가격도 지난해 1월보다 20%나 떨어졌습니다. 1월의 중간 거래 가격은 140만 4,500달러로 작년 1월에 175만 달러에 비해서 34만 달러, 약 20%가 내려앉았습니다. 이 LA 한인타운을 전문으로 활동하는 이 몇몇 부동산 에이전트와 얘기를 나눠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래 3년 동안 단독주택 거래가 20채 미만이었던 달이 없었는데 올해 1월은 처음으로 그 아래로 떨어졌다 라면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콘도나 또는 투자용, 즉 이 임대 수익용 매매를 좀 볼까요? 네, LA 한인타운의 콘도 거래 감소폭은 단독주택보다 훨씬 컸습니다. 1월의 거래 건수는 지난해 1월에 49건과 비교해서 80%가 폭락한 10건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 그러니까 2년 전이죠. 1월에 21건과 비교해서도 절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콘도의 가격 역시 1년 전에 비해서 26% 떨어졌습니다. 일단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순전히 LA 한인타운만을 놓고 본 분석이니까 전체가 다 그렇다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을 것입니다. 네, LA 한인타운의 1월 콘도의 그러니까 중간 거래 가격은 55만 5천 달러로 1년 전 1월에 75만 달러보다 19만 달러 이상 하락했습니다. 다만 이 스퀘어피트당 평균 거래 가격은 732달러로 1년 전에 622달러에 비해서 18% 올랐습니다. 방금 전에 거래 중간 가격이 19만 달러 이상 떨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스퀘어피트당 가격은 상승했다? 무슨 의미지?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이겁니다. 거래 가격의 하락 이유 중에 하나는 매매된 콘도의 크기가 1년 전보다 한 100스퀘어피트 정도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 수익용 주택 거래 역시 작년보다 59%나 줄었습니다. 아마도 모기지 이자율에 민감한 투자용 부동산이 타격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물 리스팅 가격 대비 실제 매매 가격, 즉 내가 이거 100만 불에 팔겠다라고 내놓았는데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얼마인가? 그 비율을 보면 10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95%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5% 정도 깎여서 판매된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LA 한인타운입니다. 다 그런 거 아니고요. 이 LA 한인타운의 부동산 관계자들은 올 1월은 지난 3년 사이에 가장 좋지 않았다라면서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는 봄부터 서서히 주택 매매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LA 한인타운의 주택 거래의 침체는요, 아마도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건
한인타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우려감도 반영이 됐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래가 주춤하는 겨울이라는 계절적인 요인도 꼽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저는 꼽고 싶지는 않은 게 재작년도 사실은 1월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비교해 본 거니까 계절적인 요인, 요거는 이제 에이전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요거는 꼽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재작년 비교했을 때도 똑같은 1월이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꼽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요걸로 봅니다. 6 내지 7% 선을 오르내리고 있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모기지 이자율. 여기 아마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그런가 하면요, 이 미국에서 금리 인상, 지금 이제 모기지 이자율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과 주택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서 주택 임대 비용 부담은 그런데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요건 이제 아파트 같은데 이제 렌트로 사시는 분들에 대한 부담을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 4분기, 그러니까 12월 달을 보면 평균 소득 대비 월세 비율이 1년 전에 비해서 1.5%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다시 말해서 소득에 비해서 월 렌트비를 내는 부담이 1.5% 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소득 대비 렌트비 비율이 20년 만에 30%를 넘어간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한 달에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30% 이상이 집세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지출하는 가구를 월세 과부담 가구로 정의합니다. 30%가 이제 기준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의 평균 세입자가 이 범주에 거의 다 들어가는 겁니다. 30% 이상 내는 겁니다. 이미 미국의 여러 도시, 즉 집세가 비싸기로 유명한 이 몇몇 지역에서는요, 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쓰는 게 사실상 오랫동안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국 단위에서도 이 30%를 넘었다라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즉, 더는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세입자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네. 이렇게 된 이유 좀 꼽아봐야 되겠죠?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추리만 이렇습니다. 최근 그 연준의 거듭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랐습니다. 모기지 이자율 많이 올랐잖아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6 내지 7%까지 올랐다고. 그 때문에 많은 가구가 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택 구입을 포기했고, 주택 구입을 포기하면 어떻게 해요? 어딘가에서는 살아야 되니까 이제 렌트를 얻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세입자들이 아파트로 몰리면서 이 아파트 월세가 크게 오른 요인이 하나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유를 캐 본다면요, 더 근본적으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그 이후에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 구매 가격과 월세가 꾸준히 사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소득은 그렇게 월세가 올라가는 것만큼 빠르게 오르지 못했죠. 특히 중간 소득 이하 가구에서는 소득 대비 월세 비율이 30%가 아니라 40%를 넘었다라는 게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이제 주별로 좀 나눠서 볼까요? 네, 주별로는요, 매사추세츠 주의 소득 대비 월세 비율이 33%, 플로리다 주가 36.2%, 뉴욕이 31.2% 등의 순입니다. 그렇게 주택 임대료 부담이 가장 큰 세 개 주였고요. 이번에는 그럼 도시별로 좀 구분해서 볼까요? 좀 세분해 보겠습니다. 소득 대비 월세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네, 예상대로 역시 뉴욕입니다. 네. 뉴욕은 소득에, 놀라지 마세요. 뉴욕은 소득에 무려 68.5%를 월세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제가 뉴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아니, 100을 벌어서 68.5를 월세로 내고 나면 자동차는 뭘로 타고, 자동차를 안 갖고 뉴욕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래도 버스나 지하철, 택시는 뭘로 타고 다니고, 밥은 뭘로 먹고, 경비는 뭘로 쓰지? 이런 걱정도 좀 됩니다. 여하튼 뉴욕은 소득의 68.5%를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월세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집값 내는데 거의 다 쓰는 셈이죠. 자, 그 다음은요, 마이애미 41.6%, 그리고 포트 로더데일 36.7%,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35.6%, 팜비치 33.6%의 순이었습니다.
주거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도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습니다. 현 바이든 행정부는 세입자 보호와 임대시장 감독 강화 등의 원칙을 담은 세입자 권리 장전 청사진이라는 것을 지난달에 발표했는데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서 재무부가 일단 6억 9천만 달러, 6억 9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6억 9천만 달러 하니까 굉장히 커 보이긴 하는데요. 미국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이것 갖고는 아마 별로 도움을 받는데 큰 효과를 얻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도울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돈으로 그냥 돕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근본적인 원인을 좀 치유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득 대비 월세가 너무 높으니까 소득을 좀 올려주던지 아니면 월세를 낮출 수 있게, 그렇다고 이제 건물주에게 무조건 돈 낮추라라고 할 수 없으니까 건물주에게 나라에서 매칭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렌트비를 좀 낮춰주고 소득 좀 올려주고 해서 밸런스를 맞춰야지, 소득은 이만큼인데 렌트비가 이렇게 비싸? 그럼 내가 돈 줄게. 이렇게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그야말로 단편적인 치료법이니까 근본적인 치료법을 좀 생각해서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 세계에서 이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은 어디일까라는 조사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요. 20곳을 집계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16곳이 중국에 몰려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4군데죠. 미국의 플로리다와 파키스탄의 펀자브주가 20위 안에 들었고요. 한국에서는 경기도와 경상북도가 이 기후변화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의 경기도와 경상북도가 20위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최근에 지역별 기후 위험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흥미로운 부분이 좀 있어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 보고서는 2050년까지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전 세계 2639개 지역에 초래할 경제적인 피해를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따져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피해, 또 인프라 손실 등을 중심으로 해서 예측하고 그것을 수치화했습니다. 자, 금세기 말까지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3도 이상 오를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이런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각종 이 기상 위험을 반영해서 연간 피해 규모를 산출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각종 기상 위험이라는 것은 홍수, 폭염, 산불, 강풍, 그리고 극심한 온도 변화, 이제 너무 더웠다, 너무 추웠다 하는 거죠. 극심한 온도 변화 등등입니다. 자, 그 결과 중국의 장쑤성이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비율이 가장 큰 곳으로 꼽혔습니다. 중국 장쑤성의 이웃한도 산둥성이 2위를 기록했고요. 자, 들어보세요. 다 중국이에요. 허베이성이 3위, 광둥성이 4위, 허난성이 5위에 오르는 등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중국 내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위부터 9위까지도 모조리 중국 도시들이었는데요. 저장성이 6위, 안후이성이 7위, 후난성이 8위, 그리고 상하이시가 9위 등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럼 10위는 어디인지 잠시 후에 나올 겁니다. 그거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곳 1위부터 9위까지로 꼽힌 이들 중국의 지역들이요. 중국 내 국내 총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고도로 산업화되어 있는 곳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쯔강이나 황호 그리고 주강 등을 끼고 있어서 또 홍수에도 취약하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밖에 량오닝성, 장시성, 후베이성, 텐진시, 헤이리량성, 수촨성, 광시성 등이 기후변화 총 피해비율 상위 20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내 대도시들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상위 20위권을 4개 빼고는 사실상 싹쓸이 했습니다. 이런 건 싹쓸이가 사실 좋은 건 아닌데 말입니다. 네. 중국 이외의 지역을 좀 간단히 그럼 볼까요? 네. 중국 이외의 지역이면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 곳은 미국의 플로리다주가 10위. 아까 제가 10위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했죠? 네. 플로리다주가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멀리 가서 파키스탄의 펀자브주가 18위에 있고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19위, 그리고 텍사스주가 20위에 올라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네. 드디어 나옵니다. 경기도가 66위,
그리고 경상북도가 109위로 취약지역 순위에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순위가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는 135위, 전라남도는 168위를 기록했습니다. 비교적 한국은 괜찮은 거죠. 이 정도면. 네. 이 조사를 한 호주의 그 연구기관은 기업이나 투자기관들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이러한 기후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실제로 앞으로는 이런 기후 위험을 투자할 사람들이 고려할 것이다 라고 이제 덧붙였습니다. 네. 건강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릴게요. 이 관절염이나 암, 허리 통증처럼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소위 만성 통증이 있을 경우에 인지 능력 저하와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국립과학원 회보에 게재된 건데요. 이 몸 한 곳에 만성 통증이 있는 60대는 학습 그리고 기억과 관련이 높은 뇌 부위, 이 해마의 노화가 통증이 없는 사람보다 1년 빠르게 진행되고 통증 부위가 그리고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인 사람은 해마의 노화가 2년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영국 정부가 40세에서 69세까지 국민 50만 명의 유전, 생활습관, 건강정보 등을 토대로 해서 뇌사진을 촬영한 19,000여 명을 분석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자, 이에 따르면요. 몸 두 곳에 만성 통증이 있는 60세 이상의 경우 해마 회벽질의 부피가 만성 통증이 없는 60세 이상의 해마와 비슷했다라고 합니다. 잠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셨죠? 예. 통증이 있는 60세 그리고 통증이 없는 62세가 비슷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통증이 있다면 60세가 62세의 어떤 그 노화까지 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몸 두 곳에 만성 통증이 있으면 자신의 실제 나이보다 2년 더 빠르게 노화가 진행된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 만성 통증 부위 수가 또 늘어날수록 해마의 부피 감소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만성 통증 부위가 더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네. 몸에 5곳 이상의 만성 통증이 있는 사람의 해마 부피는 통증 부위가 두 곳인 사람에 비해서 거의 4배나 더 수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화가 최대 8년 더 많이 진행된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나이라도 통증 부위가 5곳 정도 된다면 8년 늙어졌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또 만성 통증 부위가 여러 곳인 사람은 통증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비교해서 인지 능력을 검사하는 11개 과제 가운데 7개 과제에서 수행 점수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통증 부위가 한 곳 있는 사람은 통증이 없는 사람과 비교해서 1개 정도만 부족했습니다. 그 정도는 의미 있는 차이 정도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1개 정도, 그러니까 몸에 만성 통증이 없으면 가장 좋지만 있어도 1개 정도까지는 큰 의미를 둘 필요가 같지는 없지만 이게 2개 이상 그리고 예를 들어 4개, 5개가 된다면 심각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몇 가지 의미를 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성 통증을 없애는 게 우선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만성 통증은 이 병원 치료로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워낙에 여기저기 아프다라는 분 많이 계시죠. 병원도 병원입니다만은 자체적인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해 주어야 내 몸이 통증과 싸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상당히 의미 있다라면서 운동은 인지 능력 저하와 그리고 치매와 싸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라면서 여러 부위의 만성 통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이 치매 위험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래서 아파서 운동을 못해서 치매를 간다는 거야. 운동을 못해서 아파서 치매를 간다는 거야. 이런 생각 저는 바로 들더라고요.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이 들리기도 하는데요. 아프기 때문에 운동을 못한다. 아니면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아프다. 어느 게 먼저라고 사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따질 필요도 없다고 봐요. 하지만 뭐가 먼저가 됐든 자신의 상황에서 가능한 한 몸을 많이 움직이고 더 나아가서는 할 수 있다면 가벼운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게 내 몸을 개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치매도 막아내는 방법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움직이십시오. 네,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LA 갱단 멤버의 일원으로 살인 혐의를 저질러서 14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최근 한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는 LA 한인 남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까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LA 타임스도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올해 33살인 한인 저스틴 정 씨는 16살 때 저지른 그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서 14년간 복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있는 동안 영주권 신청하는 기회를 놓쳐서 영주권은 신청하지 못해서 그는 최근으로 한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스틴 정 씨는 최근 추방 위기에 처한 자신의 상황을 깨닫자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지내고 싶다. 미국은 나의 나라입니다.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평생 자책하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2살 때 이민 온 제가 한국도 모르고 한국 가본 적도 없고 한국말도 못하는 제가 가족들을 다 여기다 놔두고 혼자 한국으로 추방되면 저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살 때 가족과 함께 이민을 온 저스틴 정 씨는 LA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던 이민자 부모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던 부모님으로 인해서 늘 홀로 집에 남겨졌던 이 저스틴 정 씨는 고등학생 때 한 갱단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2006년 8월 17일 정 씨는 롤렌 하이츠라는 지역에서 열린 한 파티에 참석했다가 또 다른 한인 갱단과 충돌을 해서 패싸움을 벌였고 이때 정 씨가 가한 총격에 의해서 남성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숨진 희생자는 갱단 멤버도 아니었던 21살의 그냥 일반인이었다고 합니다. 희생자는 대만계 미국인으로 유족들은 갱단의 보복이 두려워서 살던 집을 팔고 이후 거주지를 옮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2007년 10월 17일 캘리포니아주 포모나 법원 배심원단은 저스틴 정 씨에게 1급 살인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정 씨에게 징역 8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4년 만에 나왔냐고요? 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후 이 펠리컨 베이 교도소에 수감된 이 정 씨는 교도소 안에서 성경 공부도 시작하면서 지난날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또 교도소에서 아주 모범적인 그런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이 제리 브라운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정 씨의 형을 징역 15년으로 감형하는 데 서명을 했습니다. 정 씨는 그래서 총 14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에 지난 2020년 6월 가석방 명령을 받고 출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감 생활 때문에 영주권 신청 시기를 놓친 정 씨는 이 죗값을 치르고 나와 보니까 불법 체류 신분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추방 명령을 받아서 또다시 체포돼서 이민국에 체포돼서 이민국에 수감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정 씨의 추방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이 페티션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같은 청원이 진행되자, 이 페티션이 진행된다는 이 같은 청원이 진행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당시 정 씨에 의해서 사망한 유가족들은 다소 분노하면서 만일 진정으로 당신이 사죄를 한다면 미국을 떠나라 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정 씨를 이제 도와주는 인권단체에서는요, 유무죄를 떠나서 누구든 미국에서 살 권리가 있다. 그 권리는 이미 죄값을 다 치르고 나온 정 씨에게는 더더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게빈 뉴섬 현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보내는 이 청원에 서명을 한 사람들은 제가 오늘 확인을 해 보니까요, 모두 5,857명이었습니다. 7,500명이 서명을 하면 일단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전달이 됩니다. 물론 전달이 됐다고 해서 주지사가 다 서명을 하고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지금 절차는 그렇고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특급 정보 시간입니다. 요즘엔 이 한국 들어갈 때 반드시 전자여행 허가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아서 가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은 한국에 비자 없이 3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뭐 몇 년 전, 작년까지만 해도 비자 없이 그냥 갔다 오면 됐죠. 저 역시 그렇게 갔다 오곤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간단하지만 전자여행 허가서를 다 받아갖고 가야 됩니다. 인터넷으로요. 자, 최근 들어서 그런데 급격히 한국 여행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한국에 들어갈 때 필요한 이 전자여행 허가서 KETA라고 합니다. KETA를
공식 한국 정부 웹사이트가 아닌 사기성 웹사이트가 많아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들은 공식 한국 웹사이트보다도 훨씬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대신 해주겠다 뭐 이러면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한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는요, k-eta.go.kr. 제가 말씀드렸죠? 이 GO는 이제 정부고, go.kr은 한국 정부입니다. www.k-eta.go.kr인데요. 이 KETA를 신청할 경우에, 이곳에서 신청할 경우에 수수료는 한화 기준으로 10,000원입니다. 한 7, 8불 되겠죠. 그런데 이 한 비공식 웹사이트를 보니까 신청 수수료는 무려 $109를 부과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일부 한인들은 여기에다가 $109를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당일 환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대충 공식 웹사이트의 약 14배가 되는 가격입니다. 상황이 그렇자 한국 당국도 공식 웹사이트의 안내문에서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한 명칭의 KETA 신청 대행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고액의 수수료를 편취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신청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신청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국 정부가 아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 KETA 공식 웹사이트는 k-eta.go.kr 이거 한 곳뿐이며 공식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른 대행업체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반드시 한국 정부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전자여행 허가서를 신청해달라라고 한국 정부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 당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오늘 특급 정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보너스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예고해드린 뉴스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 중인 나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해석은 물론 분분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요, 정치적인 해석은 배제하고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전쟁 중인 나라를 방문하기까지 있었던 이 007 작전 같은 내용 가운데 오늘 공개된 부분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백악관은요,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 순방 기자회견을 했는데, 순방 가기 전에 그 일정을 하면서, 백악관에서 늘 기자회견하죠. 매일 해요. 데일리 브리핑 매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일리 브리핑 외에도 또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기자회견을 특별히 이제 백악관에서 불러서, 백악관에는 항상 기자들이 상주하고 있으니까, 1시간 뒤에 긴급히 기자회견 하나 있습니다. 그럼 또 우르르 갑니다. 그런 해외 순방 기자회견을 갖는다라고 말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만 방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연막을 피웠습니다. 백악관은 출발 하루 전날 저녁에 또 배포한 폴란드에서의 대통령 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저녁 7시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출발해서 폴란드 바르샤바로 비행할 계획입니다. 라고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보다 약 33시간 전인 이미 19일 새벽 3시 30분쯤에 백악관을 출발해서 그런 공지서가 배포됐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백악관에 없었습니다. 백악관은 이미 출발한 후죠. 19일 새벽 3시 30분쯤 백악관을 몰래? 은밀히, 좋습니다. 은밀히가 낫겠다. 은밀히 출발해서 우크라이나 방문길에 일찌감치 오른 상태였습니다. 백악관의 연막작전이 사실상 거의 거짓말 수준일 셈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을 태운 비행기는요,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새벽 4시 15분 이륙했습니다. 19일 새벽 4시 15분 이륙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통 이제 전용기가 있죠. 에어포스 1. 그건 이제 보잉 747을 개조한 대통령 전용기 아주 큰 에어포스 1인데요. 그 대신 크기가 좀 더 적은 보잉 757기를 개조한 공군기를 사용했습니다. 항공기의 콜 사인은 에어포스 1이라는 사인 대신에 SAM 060을 사용했습니다. 특별한 공중 임무다라는 의미의 스페셜 에어 미션이라는 뜻, 스페셜 에어 미션의 SAM, 머리 글자를 딴 SAM입니다. SAM은 대통령이 아닌 보통 이제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태운 항공기에 가끔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탑승한 이 공군기는요,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먼저 내렸습니다. 잠시 내려서 급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급유한 후에는 폴란드로 바로 날아갔습니다. 비행기가
독일 람슈타인 기지에서 폴란드 남서부 제슈프까지 비행하는 약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그 약 1시간 반 동안에는 만일에 있을지도 모르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무선 응답기도 다 꺼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폴란드에 미리 가 있는 선발된 기자 2명이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골프장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짧은 메시지만 보내줬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접경 지역인 폴란드 남서부 지역에 도착했다라는 은밀한 메시지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 남동부 푸셰미실역에서 기차로 이때 갈아타고 우크라이나 키이우까지 가는 기차로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밤 9시 15분에 기차에 타서 기차가 출발해서 이 기차는 무려 10시간이나 달렸습니다. 기차에는 침대 칸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보안 요원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2명의 기자들은 이것에 미리 알고 이제 함께 타 있죠. 딱 2명의 기자만 동승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이동한 인원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설리번 보좌관, 케이트 베링필드 백악관 공보국장이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거의 다 경호 인력이었습니다. 대통령 취재에 동행하는 백악관 기자단은 통상 인원인 13명보다 적은 딱 2명만 탔습니다. 선발된 2명의 이 푸울 기자단은 기자단이라고까지 말할 거 없어요. 이 선발된 2명의 기자는요, 출발 이틀 전인 17일 통보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밀하게 우크라이나를 갈 예정인데 당신 2명만 동행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들에게 절대로 이 내용을 알려서는 안 된다라는 비밀 유지 서약서를 보여주면서 이 서약서에 사인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출발 약 13시간 전 이메일을 통해서 집결 장소와 시간을 또 은밀히 전달했습니다. 이 이메일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었냐? 골프 토너먼트 도착 안내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최초 출발 당시에 대해서 2명의 기자들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19일 새벽 4시 15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전용기는 기내 모든 창문을 내린 채 앤드리스 공군기지를 조용히 이륙했다. 출발 전 보안 요원들에게 우리 기자들은 휴대전화도 모두 제출했다. 제출한 휴대전화는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대통령이 안전히 우크라이나를 벗어난 것이 확인된 후 미국 대사관에서 돌려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중 경호도 삼엄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키이우를 방문하는 동안 조기 경보기와 정찰기를 폴란드 영공에 띄워서 주변 상공을 계속 감시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서 지원을 약속하고 또 미국 대사관에 들른 뒤에 오후 1시 넘어서 키이우를 떠났습니다. 약 5시간 정도 머물렀습니다. 5시간에 걸친 깜짝 방문이 이때 모두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007 작전으로 소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 조금 더 은밀했던 그런 007 작전 얘기가 조금 더 공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문 소식이 알려진 하루 뒤에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급히 이 소식을 취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영상 함께 해주신 분들은 더더욱이 제가 특별하다는 감사를 드리고요. 아직도 바빠서 구독 못하신 분들은요, 오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